사람이 뭔가에 집착스러울 정도로 좋아하고 매달리는 것을 보통 덕후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대포를 통해 구현되는 화력, 그 화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세계에서도 그 비교 대상을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화력 덕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큰 성인이 애니메이션에 집착하는 애니 덕후나 사람 짝짓기 하는 다큐멘터리에 집착하는 그런 덕후들은 덕력이 아무리 높아도 세상에 그걸 잘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방부의 경우 뭐 따로 덕밍아웃 할 필요도 없이 지난 70여 년간 아직 전쟁 중인 국가에 걸맞는 덕업일지 정신에 입각하여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화력 덕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군대의 여러 부대 중 하나의 명칭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명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화력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뭘 그런 걸 가지고 또 덕후라고 부르나?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한국 군대가 보유한 화력을 보시고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건지 최소한 정상적인 수준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나라 군대에게는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모든 대포가 눈에 보이면 거기다가 바퀴를 달아야 하고, 또 눈에 바퀴가 보이면 거기다가 포를 달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대포와 바퀴의 민비우수식 무한 짝짓기를 통해 대한민국 군대의 화력 덕후질은 그동안 끝도 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포에 바퀴가 달린 궁극의 무기인 탱크와 다주포 기술에 있어서 미국, 독일과 함께 전 세계 탑3 때로는 1위를 찍을 정도로 강국입니다. 일단 탱크부터 살펴보면 3세대 탱크인 K1 시리즈를 무려 15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K1 탱크 자체도 전장에서 거의 준사신 역할을 하는 엄청난 무기인데 그걸 또 1500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비해서 심각하게 많은 수입니다. 일단 미국은 미국이니까 8000대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러시아가 5000대로 2위, 그리고 그 뒤를 인도가 20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바로 대한민국이 1500대로 세계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사이즈입니다. 미국이야 미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러시아는 그 탱크로 싸워야 할 영토가 실로 광활합니다. 인도도 국토 면적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나라이고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에 비해 아주 작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무려 러시아의 약 3분의 1 인도 전체 보유량에 비슷하게 육박하는 수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조차도 1000대가 안 되며 유럽 강대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는 모두 각각 약 20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가 15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차세대 전차라고 불리는 K 흑표 전차도 최근 들어 차곡차곡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국 육군의 전차 화력은 그 수와 질 모두에서 지금보다도 더 계속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미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더 크고 긴 대포를 장착한 자주포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포 기술은 모 화력 덕후 국가의 자존심에 걸맞게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한국의 대표 자주포는 K55와 그것의 최신형인 K9이 있습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미국의 팔라딘과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넘사벽 무기이며 그나마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FX-H2000과의 경쟁에서도 배당 가격이 100억 원과 40억 원으로 가성비에서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무기입니다. K9의 경우 세계 최첨단 무기인 만큼 저기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와 포탑 구동 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고, 게다가 자주포 주제에 무려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급속 발사 기능을 실행하면 15초 내에 무려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 하면 K9 자주포의 포탄 하나 당 살상 반경이 가로세로 50m인데 그렇다면 K-9 대략 20대 정도가 한 30km 밖에서 이동하고 있는 적에 대규모 부대를 발견한 후 급속 발사로 15초 동안 총 60발의 포탄을 발사하게 되면 가로세로 3km 되는 지역이 말하자면 웬만한 서울의 여느 동 규모의 지역이 불과 1분 안팎의 시간 안에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강철비에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주포가 20대가 아닌 2280대가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조건으로 이 자주포들이 모두 공격한다고 가정하면 가로세로 100km가 넘는 지역을 불과 1분 만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지옥의 화력입니다. 산속에 숨어 이동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따로 공중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K9 부대에게 일단 발견되면 바로 괴멸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시속 67km의 속도로 이동하며 한 발의 반경 50m는 산화시킬 수 있는 포를 탑재한 탱크와 자주포가 대한민국 육군에는 약 3,800대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만 고려한다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하고는 특히 지상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며 그 말은 절대 한국 영토에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처럼 배에다 군사들 싣고서 한국 땅에 쳐들어왔다가는 물론 들어오다가 그 전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에 다 걸려 바다에 수장되겠지만 그걸 어찌어찌 다 피하고 상륙까지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탱크와 자주포에 레이더에 걸려 그들이 상륙했던 항구에서 단 1km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 괴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북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내륙 허리 부분은 또 우리나라 전차들이 활동하기 제일 좋아하는 환경을 가진 곳이라 적에게 있어 상황이 아마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 땅은 정상치의 수십 배는 별법하니 말도 안 되는 지상군 화력 덕분에 침략이라는 게 사실상 아예 불가능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표적인 화력 무기들을 소개한 것이고 그 외 자잘한 화력들 보유량을 살펴보면 화력을 향한 우리 국방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K시리즈 탱크와 자주포가 약 3,800대 거기다가 155mm 곡사포가 2,700대 K105 차륜형 자주포가 약 1,000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우주의 외계인들로부터 충분히 안전하게 한국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천무처럼 한꺼번에 수십 개의 로켓 포탄을 쏘는 다련장 로켓 발사기도 총 4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화력은 조금 약하지만 탱크 옆에서 지원 화력을 제공하는 K21, K200 그리고 K806과 같은 장갑차도 무려 약 3,000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땅 위에서 벌어지는 지상전은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길 승차는커녕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확률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군대가 이토록 화력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많은 분들은 그 이유가 바로 한국 전쟁에서의 지옥 같은 경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군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상태로 남침한 것이어서 한국군에 비해 병력이 월등히 우세했었습니다. 일단 13만 5천 명의 지상군으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에 비해 한국군은 정규군이 약 6만 5천 명 규모로 그 절반밖에 안 되었고 가장 중요한 화력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 참혹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T-34 탱크를 무려 300대 가까이 몰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게다가 하늘에서는 200여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한국군 진영에 폭탄을 비오듯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그런 북한군의 화력에 맞설 만한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대공포도 없었고 땅에서 밀고 내려오는 탱크를 저지할 탱크는 물론 장갑차마저도 없어 그저 병사들이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채로 철로된 쓰나미처럼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오직 목숨으로 간간히 시간을 벌 뿐이었습니다. 625 남침 당시 전선에서 북한군과 싸웠던 한국군의 지휘관들의 회고록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군은 전쟁 전에 미군 측에 우리에게도 전차가 필요하다며 60량의 전차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은 산이 많은 지형이라 전차 운용에 부적당하다라는 대답을 듣고 대신 미군이 생각할 때 T-34 전차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더니 36인치 로켓포와 57mm 대전차포만 지원받았는데 실제로 전쟁이 터지고 보니 북한군의 T-34 전차 앞에서는 북한군의 T-34 전차 앞에서는 그냥 종이로 만든 군대처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막강한 화력 앞에 한국군은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전차를 직접 마주하게 된 당시 한국군들의 공포는 대단했습니다. 전차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없었고 게다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적의 전차가 그 무시무시한 궤도 소리를 내며 무서운 포탄을 퍼부으며 밀고 내려오는 모습을 직접 보자 한국군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흐러지게 되었고 병사들이 모두 흩어지니 군대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탱크를 보고 도망쳤던 당시에 한국군을 보고 비겁했다는 진짜 생각 없는 비난도 간간히 있는데 우리가 손에 대나무 회초리를 쥔 초등학생 무리인데 눈앞에 몸에 철갑을 두른 채 손에 도끼까지 휘두르며 내려오는 마동석 같은 적군이 수백이 보인다면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한국군의 증언에 의하면 몸에 수류탄을 여러 개 품고서 탱크의 가장 약한 부분이던 탱크의 몸체 아랫부분으로 직접 뛰어들어가거나 또는 달리는 탱크의 궤도 옆으로 가서 일부러 자폭하여 탱크를 멈추게 한 용감한 장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화력의 열쇠를 목숨으로 막아야 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했던 것이요. 모두 우리에게 그놈의 탱크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화력이 약해서였다는 것이 우리 군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 이후부터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화력에 있어서라면 세계에서도 제일 가는 진정한 끝판왕 화력 덕후로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625 당시의 화력 열세로부터 기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화력에 집착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심각한 수준의 화력 집착증이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효종실록 9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저때 이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사기술은 오직 화포를 숭상하는데 싸움터에서 갑자기 바람이나 비를 만나면 화포는 필시 쓸데없는 게 될 것이니 활쏘는 기에도 함께 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효종 때면 대략 1600년대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도 안 된 때였는데 다들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에도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우리가 왜군을 격파한 많은 전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무기들은 바로 화포였습니다. 천지총통은 천지현 황식으로 그 크기별로 이름이 내려가는 한국식 대포를 중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사거리가 거의 1km에 조금 못 미치는 9600m까지 날아가는 당시로서는 최첨단급 대포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화포를 외에도 비격진천내라고 불리는 일종의 수류탄 무기들도 병사들에게 지급되어 운용되었고 특히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화포에 의한 압도적으로 강한 화력이었습니다. 우선 당시 우리나라 해군의 군함이었던 한옥선의 특징은 그 덩치가 마침마다 위탱크처럼 거대했으며 물에 깊이 잠기지 않도록 바닥이 거의 평평하여 지금 우리의 K9 자주포나 흑표 탱크처럼 날섰는데 거기다가 선체가 높아 위에서 아래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구조였고 당시 조선인들이 배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배에 견고함이 왜군들의 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기에다 당시 조신식 대포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탱크가 된 것인데 그 빠른 속도와 육중한 덩치로 왜군 선들을 몸빵으로 갖다 박아버리며 박살내버리고 그 외 귀찮은 모기들처럼 옆에 달라붙은 작은 왜군의 배들은 배 한쪽에 10개나 달려있는 마치 거인들이 쓰는 거대한 산탄총 같은 포들을 일제히 발사해 왜군 배들을 받아 위에서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 수장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종대왕 때 개발된 로켓 추진 미사일인 신기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신기전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사하는 지금으로 보면 다련장포인 화차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차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었는데 그 위력도 위력이지만 공포 효과가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신기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귀신을 쫓는 화살이라는 뜻인 것처럼 당시 악귀들처럼 조선 땅에 쳐들어와 유린하던 왜군들은 화차에서 발사되어 하늘에서 불꽃을 피우며 이상한 비명소리를 내며 날아오던 신기전이 하늘에서 쏟아지자 혼란에 빠져 전투력이 급감하고 왜군들이 도망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이 은하계에서도 거의 순위를 다툴 만큼 화력 덕후인 대한민국 국군의 화력 사랑은 물론 U-25를 치르며 얻게 된 뼈아픈 경험에 대한 반면교사이기도 하지만 전투민족이자 동시에 과학민족이었던 우리 한국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화력 덕후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힘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한 적은 없지만 언제나 최강의 힘과 기술을 갈구하고 보유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전 엄사벽 수준 거의 병적인 수준의 화력 사랑과 화력 덕질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한국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며 제게는 자랑스러움을 넘어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진심 멋집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아마도 화력 덕후 우리 국방부가 너무도 가지고 싶어하는 최고의 화력 아이템, 화력계의 절대 반지이자 끝판왕 무기인 핵 또한 갖추게 되어 완전체 화력 덕후가 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